제가 뭐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우리 오늘 김대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논의됐던 얘기들은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 세미나를 통해서 고대 철학, 플라톤 철학도 그렇고 철학사를 통해서나 기타 읽었을 때는 오늘 논의됐던 얘기들은 인식론 부분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걸 제가 90년대 독일 유학 시절에 한 5년간을 제 지도 교수하고 그 주변 관련 전공자 교수님들께서 독토란트들에서 한 15명 정도, 한 5년 정도를 매 학기 읽었던 적이 있어요. 플라톤 전집. 독일에는 이제 그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해석학자가 번역해 놓은 플라톤 전집이 있는데, 그거하고 옆에 이제 히라버를 대조하면서 그때 그 교수들이 논쟁했던 얘기들이 오늘 교수님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 지도 교수는 그때 그 플라톤 인식론에서 있었던 이 있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헤겔 논리학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헤겔 논리학에서 존재, 무, 생성이라고 하는 이 변정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아주 허술하지만 희미하게 주어져 있는 이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플라톤에서 헤겔까지 한 2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흘러서 플라톤에서 논의했던 이 얘기들이 헤겔 논리학에서 딱 체계화되는 그 과정들. 그때 아마 제가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팔리고 있어요. 변정법과 관련해서. 헤겔 변정법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변정법 하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변정법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얘기한 게 변정술에서 아직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플라톤 인식론의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플라톤 하면 이원론자, 이렇게 철학사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 한편으로 정확하게 또 들여다보면 결코 이원론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이준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됐던 내용들 포함해서 아무 질문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왜 안 되지만 학생분들 먼저 받고 우리 시민분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개념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좀 힘들 겁니다. 이해하는 게. 그죠? 근데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여기 학생. 그 다음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과 4학년 김동환입니다.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플라톤의 존재에 관하여 감각적인 존재와 지성적인 존재가 결국 하나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논의가 된 게 그 결합이라는 용어,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의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플라톤은 이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보았던 철학자인데, 이러한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육체와 영혼이 섞여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른 건데,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냥 하나의 그냥 뭉쳐서 그냥 연대로서 결합이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영혼하고 육체의 문제도 그렇고, 그 감각적 대상하고 지적인 대상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일 겁니다. 하나인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하는, 접근하는 능력 때문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사람도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영혼도 있고 지성, 이성도 있고 그런 존재겠죠. 근데 굳이 어떻게 왜 그렇지?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결합한다든가 그게 그 안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빌어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렇게 뭐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마요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얘기됐지만 소마, 몸속에 푸시케가 있고 푸시케 속에 아까 얘기했던 루스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죠. 우리 학생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혹시 부족하면 계속 그 질문을 해도 됩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 철학윤리학과 1학년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신이 있다 그러고 하였는데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신이 개입할 수 있다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보다 이데아 자체의 불변의 진리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이데아 얘기를 하면서 아마 플라톤이 이데아 가운데 최상의 이데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이데아를 조음의 이데아 이전에는 그 선의 이데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뭐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존재 이유가 되는 뭐 그런 것으로서의 조음의 이데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플라톤은 꼭 뭐 신이라고 하는 말을 두지 않았지만 그 신과 같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그런 궁극의 실제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방금도 플라톤은 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플라톤이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신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종교적 의미에서의 그죠? 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철학적 의미에서의 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뭐 근거 혹은 절대적인 존재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신 말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가 이제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조음의 이데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또 계속 물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거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이 학생 먼저 바꿔도 돼요. 저는 철학윤리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변증술적 논변에 의해서 일체의 감각은 쓰지 않고서 이성적 논의를 통해서 각각인 것 자체를 인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을 하면서 태어나는데 그 감각이라는 것을 완전히 아예 배제하고 그러한 이성적 사유만으로 그런 게 인식하는 게 가능을 하는지 저는 그게 아직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또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통은 그냥 감각 가지고만 인식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감각이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보편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 실제에 상응하는 능력 그것 자체를 사용해서 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그 어떻게 지적인 것만 인식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칸트를 공부하면 인식할 때 감성을 통해서 감각적 대상을 신경써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범주를 통해서 보편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지성적인 능력일 수 있겠는데 플라톤은 학생 질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감각을 배제하고 보편적 지식이 나오려면 이데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차원에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감각에서 이성으로 가고, 그 이데아로 가고, 그리고 그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인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게 아니죠. 감각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감각을 통해서는 인식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감각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만 보편적 인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설명입니다. 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 조금 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윤리학과 재학 중인 1학년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데아 내지 형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이데아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현상이 실질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실질성 하면 존재하고 있고 또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데아가 실질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실질성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데아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실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플라톤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실질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존재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게 이성적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볼 때는 굳이 존재의 디그리 등급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성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적인 거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중간적인 거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실제성을 갖는 거고 바로 그런 실제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제 뭐 시민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예, 예, 플라톤 전집에서 선생님 조남을 제가 늘 대화했습니다. 특강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이데아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하고 한 권 더 있는데 그 이데아를 설명한 플라톤의 책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문학도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너무 오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라톤 인식론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데아도 있지만은 그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을 제가 인식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진료가 형상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형상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진료가 형상으로 되려는 폼, 이제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바뀌는 모습이 운동인데 이 가능태 진료의 가능태가 그 활동태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유추에 의해서 아날로지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이게 완성태가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형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상시에 이 천병이시의 그 이제 플라톤의 신화를 보면 10가지 이상 나옵니다. 물론 향연도 전부 뭐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서 막 끝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평상시 제가 이 플라톤은 분명히 이 신화학자면서 수많은 신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할 때. 근데 오히려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물론 소피스트로서 호모도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교사나 이 신화학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건 이거는 혹시 자기 자신의 딜레마가 아닌가? 신화학자면서 어떻게 신화를 다루는 문학자를 그렇게 매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이데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죠. 뭐. 그래서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우리 주 얘기했던 하이브니, 국가니 이런 대학원들 그리고 후기에 가서도 뭐 여러 대학원들에서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변중술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프트라든가 정치가 같은 대학원들, 필레보스 같은 대학원들 이런 대학원들이 쭉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모든 대학원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피지카, 아까 운동 변화 얘기를 했는데요. 그 피지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피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피지카입니다. 근데 그때 그 피시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피시스가 바로 운동이고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운동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 장치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4가지 원인 혹은 아까 얘기했던 뭐 진료니 혹은 형상이니 혹은 뭐 또 조금 진료 또 다른 말로는 뭐 형상이 결여되어 있는 거라든가 혹은 뭐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능성부터 완성태라든가 혹은 현실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마치 플라톤은 이원론자처럼 자기 그런 4가지 원인을 얘기하면서 플라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상하고 감각적인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관계를 설명해 자기는 처음부터 디나미스 속에 이미 형상이 들어있고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형상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래서 완전한 상태로 가는 뭐 이런 과정 그게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은 사실은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대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데아도 얘기하고 감각적인 것도 얘기한다 이제 그런 무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아까 플라톤 사실은 플라톤은 아까 굉장히 문학적 성향이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철학적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약간 문제 봉착할 수 있다든가 혹은 너무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어 가다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간간히 집어넣는 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들어놓는 그 신화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읽는 그런 신화가 아니고 플라톤이 만든 신화들입니다. 이제 그런 신화를 한 가지 집어넣어서 사실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신화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플라톤이 비판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인데 비판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제 그 플라톤 국가 2권, 3권이죠. 거기가 10권에 가면 그 시인들 비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시인을 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시인은 다 비판하지는 않고 그 히랍의 그 당시에 히랍의 그 교양 전수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히랍 말로 무식해라고 합니다. 무식해. 시하고 노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에 능한 사람을 무시코스라고 합니다. 이거 시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가 교양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시에 능한 사람이 곧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만큼 히랍인들한테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철학 등장 이후에 철학에 밀려서 시가 이제 뒷전으로 가게 되는 건데 왜 비판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시인데 예를 들면 호메로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비극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작품들을 볼 때 너무 인간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가 누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거의 인성이 완성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려볼 수 있겠지만 그 젊은 청소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과장된 표현을 고지그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작가든 비극 작가든 시인이든 간에 그렇게 과장되게 작품 창작 활동을 하는 시인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시인도 있을 텐데 모든 시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한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그런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있다면 그런 시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시인도 그렇고 신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히랍의 그 시인들에 대한 얘기가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잣대를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라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인터넷의 비극론을 보면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려고 하면 정말 감정을 격하게 특히 비극이 있어. 감정 격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목숨이 맞춘다는 그런 그래서 천사들을 억지로 그리고 감정이 격한 쪽으로 카타르시스를 하려고 하면은 감정이 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드는 자체가 좀 약간 것으로 그 감정 상태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윤리적이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뭐 같은 맥락인데 제가 예전에 이 갈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고전 시대에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당시에 그리스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역시도 바로 그런 비극 경연대에 참여했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비록 등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그런 경연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이 되고자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플라톤 자신도. 그때 뭐 예를 들면 귀족 집안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이 시인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호메로스입니다. 모든 시인을 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음유 시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호메로스와 같은 사람. 그냥 플라톤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얘기들을 달달달 외워서 암기하는 시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뭔가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질서 내지 시스템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플라톤이 시인을 비판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년들을 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보는 방식들은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거기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플라톤 시인 비판을 하지만 그 국가 10권에 보면 그런 비판을 당하는 시인들이 그냥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격렬히 되게 저항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데 시인들 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쫑스러운 인간들 뭐 그런 표현.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꾸름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꾸름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바보로 먹는 거. 너무가 아니고 시골이. 예,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아까 저기 학생 먼저 받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상기설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언급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기설이라는 게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이상세계에서 거주하면서 보편자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미 보편자들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지식은 우리 인간이 타블라라스처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상기하는 것이 지식이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플라톤을 접하게 됐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상기설인데 인간의 그 지식이라는 게 상기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이제 모든 지식을 이미 인간이 다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진보하면서 발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용어를 다시 사용하는데 이것을 지식이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플라톤은 원래 있던 게 생겨났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기에 대한 얘기는 지식에 대한 엄격한 어떤 얘기라고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플라톤이 상기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선천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으로서 상기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플라톤 얘기를 계속 쫓아간다고 하면 아마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플라톤을 이해할 때는 정확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천적 인식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한룡의 원형은 학교적으로 이야기하죠. 한룡의 원형은 상대적으로 내려왔다는 기억이 원형의 신의 예, 사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재미나 아까 신화도 말씀을 하셔서 하면 국가 10권에 에르 신화라고 있습니다. 에르.
신화. 그래서 에르라고 하는 군인이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화장하려고 장작대비에 연일 동안 방치를 해뒀는데 그 에르가 죽었으니까 저 세상을 갖고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저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올 때 거기 물론 이게 운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건널 때 외태강을 건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태가 다 봤다는 거죠. 저 세상에서 다 봐서 다 아는 건데 이제 외태강을 건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강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렸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징인데, 에르라고 하는 분은 강물을 마시지 않아서 이제 저거 기억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그래서 레테 이게 망각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비망각의 상태죠. 하이데크인가 누구는 그 표현 모르겠는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모르겠나이트 이렇게 비은폐. 그래서 이제 그 전해는 거. 근데 참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그 이상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고, 적어도 우리가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때 카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선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보편 인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플라톤도 이제 그 보편적 인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계를 예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상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알레테이아 방금 말씀하셨어요. 진리 반하잖아요, 그죠? 참된 알미라고 이야기할 텐데, 근데 그 참된 알미는 플라톤한테서 이데아일 거고요. 그래서 이 이데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상기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참된 알미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린 다 망각하고 있는 거죠. 망각하고 있는. 그래서 상기설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참된 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러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죠. 상기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비유적인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참된 알에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 에이데이다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저 너무 이렇게 질문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철학이 이제 시작을 이야기할 때 파르미데스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도 역시 존재라 이야기할 수 있고,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제 철학이 시작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스스로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니까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신화에 대한 개념은 전혀 덮고 주기를 원하고 그냥 바로 철학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하이데거에 대한 책을 이석유 교수님이 이제 소개하신 글 중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파르미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철학에 대해서는 다시 신화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몽의 부적절성, 뭐 이런 측면의 표현도 이렇게 부당성, 이런 측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이라는 그 개념에서 보면은 자연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는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에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유명사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보편명사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운데서 살짝 보편이라는 그 개념으로 아주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보편적인 이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논박을 하면 자연 철학이 잘못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논박했을 때 그 개념과 그 개념을 하이데거가 그것을 읽었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에 대한 물음할 때 그렇게 해서 존재에 대한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거의 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상은 이제 국가론에서부터 보통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을 잘 이해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생활에 있어서 데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적 존재와 이렇게 접신적 그런 개념에서 많은 생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몬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는 개념이 신화적 개념으로서 그 보편 의식을 은식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연 철학자를 다시 비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다시 철학에서 신화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개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플라톤은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그 보편, 아주 이제 축소된 보편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인식의 개념으로 돌려버리는, 즉 자연이라고 하는 그 보편에서부터 인간으로서 그 인식을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 볼 때는 너무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신화적으로 돌아가기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해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변형해서 더 축소시켜가지고 개체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인지, 그래 되면은 아주 편협한 이야기로서의 철학의 어떤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크라테스 이해했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변형했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플라톤까지 오기에 신화와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단절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태초에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붙어 있었는데 그게 갈라지죠.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갈라지고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공기가 채우고 있고, 이건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기 자연 철학자 가운데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화는 태초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시작에.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자연 변화의 출발점에 놓이는 그 아르케를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고, 물, 부룩, 공기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물, 부룩, 공기는 아까 그 신화적인 세계상 속에 들어가면 하늘이 불을 상징하고, 땅이 흙을 상징하고, 바다가 물을 상징하고, 그리고 틈을 공기가 있으니까 신화적인 세계에도 그게 은유, 상징의 어느 습이 있지만, 아까 철학적인 설명과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이 근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건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자꾸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소크라테스 축소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 희화의 종교 가운데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들여다보면 최초의 그 구원 종교였습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를 얘기 나옵니다. 그 이전의 희화의 종교들은 원시적인 종교여서 뭐 나라가 믿는 신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국가적인 중대사가 왔으면 가서 신탁에 의존하고, 어쨌든 신을 믿었으니까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고등 종교의 성격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 디오니소스 종교가 그 구원 종교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구원 종교로 등장했으니까 구원이 문제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버렸고, 그 종교 의식을 버리는 가운데 인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신이 인간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무한의 실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 들어올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에 오게 되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소마하고 후식해하고 영혼하고 그 육체하고 되어 있는 게 인간이야. 근데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신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건데 무한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 뭐랄까요? 인간의 또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원성을 바탕으로 한 후식입니다. 후식은 분별한다는 뜻 아닙니까? 후식은 원래 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쉰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숨은 살아있는 건 뭐 죽지 않는 거고, 그래서 계속 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게 있다. 그러니까 신이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지 몰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한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현상이 거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과 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그래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아까 문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걸 소크라테스가 쓰고 플라톤이 쓰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그 신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데 소크라테스가 아까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능력 그에 대한 신뢰를 했고 그 능력의 사용에 대한 권장을 하려고 들었는데 그때 그거가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종교적인 용어로 비어서 얘기를 합니다. 후식회를 들여다보세요. 영혼에 대한 보살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영혼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느냐? 결국 그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 내적인 반성인데 반성하는 가운데 이성적 능력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크라테스 이어지기까지 그리고 아까 플라톤도 카타르시스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고스에 대한 자각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면 플라톤은 그 로고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소크라테스를 축소한 게 아니고 확장시켜서 무술을 아까 소크라테스의 로고스의 능력이純粹논리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플라톤 무술은 논리적인 것을 더해서 직관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면면이 그 나름대로 그 연결 지점을 가지면서 그때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고 바로 철학이고 저건 신화는 아니고 뭐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편의식을 제가 질문했는데 보편의식이 좀 축소된 개념이 아닌가 개체가 많아졌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보편의식이 축소됐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의식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편의식 신이라는 그런 개념 신화에서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적인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그 개체적인 것, 공기, 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 차이가 있지, 보편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차이가 신이나 이런 어떤 그 개념에서 막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개념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확한 설명이 많았다는 그런 것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폭은 좁아졌지 않느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본박할 때 다시 신화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많은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개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렇게 신화를 보면요 그 실제 여러 가지 뭐 신화가 지금 많잖아요. 헤시오도스의 그 신동기 혹은 호메로스 일리아스 그 오르페우스까지 혹은 헬레니즘 시대의 신화가 규정되는 것까지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이 새롭게 규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화 속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우주의 창조거든요. 어둠 속에서 그때는 사실 세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그 어둠 속에서 세계가 창조되는 거고요. 그 창조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이 구획되고 그 시간과 공간의 위치에 각각의 신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 신들은 제우스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가이아는 땅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벌써 세계는 질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세계가 이렇게 질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신화에서 철학으로 이행이라는 과정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화에 등장하는 그 소위 말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물, 공기, 기타 등등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시작했던 거고, 어떻게든 철학은 그런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음에서 시작했고, 그렇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표정하고 난 이후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정도에서 오게 되면 결국 그 구성하고 있는 건 누군가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인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한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문제예요. 사실 소크라테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아마 그게 그 과정까지를 플라톤이 아마 전체적으로 로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물론 미토스 로고스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같이 계속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미토스하고 로고스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신화가 되고 하나는 철학이 되었는가 하는 건, 바로 이제 이 미토스 같은 경우는 그 신화 시대 이미 신화학자들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미토스가 가지고 있는 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거구적인 것, 꾸며낸 것, 기타 등등을 표정하기 시작한 동시대예요.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지금 일반적인 서양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하이데거 철학인데,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사실 신화가 돌아갔다는 그런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철학의 대목에 있어서의 어떤 부작용이라는 그런 개념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에서 이루어진 그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신화적 개념을 더 중시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하이데거가 그것을 읽었는 것 같은데, 플라톤은 그것을 읽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볼 때는 그렇게 넘어간다는 그 개념이 잘 이해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대로 간과했는 것인지, 그거에 이제 선생님이 논박을 얘기하셨어요. 논박. 예. 논박의 그 성격이 다른 철학자들의 어떤 그 개념인 것인데, 신이라는 걸 보다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개체적인 우리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유를 하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때,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논박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게 그 자연 철학적 그런 개념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라는 개념이 알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다시 신화가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이데거는 그것을 읽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플라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간과했는지 아니면 못 읽었는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크라테스의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감각에 근거한 인식,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각시키는 거라고 할까요? 그게 논박의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논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플라톤이 쓴 초기 대학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40세 이전에 썼던 대학편들, 그리고 플라톤의 초기 대학편들이라고 하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상, 소크라테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남기지 않았으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논박하고 하는 게 그런 점이고, 일단 감각적 인식이 보편적 인식은 갈 수 없다. 일단 그러니까 감각에 근거한 인식, 그걸 아까 얘기했던 독사,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과정이 논박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플라톤은 이제 그 나중에 이건 소크라테스의 논박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까 일체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한다, 지성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감각적 능력의 배제, 그거는 똑같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고 카타르시스의 논박 가운데 최대의 논박이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크라테스는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사이를 마저내가 보면 되겠죠. 뭐 하이데거가 보고 플라톤을 못 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플라톤 이미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플라톤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곧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리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어렵게 우리한테 들렸다면 철학사적으로 정리를 간단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밀레토스하거나 뭐 탈레스나 전 다를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철학자 중에서 적어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으라 하면은 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고 다른 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과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이 현대 철학에서도 그대로 그 양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 아니라 바로 현대 철학의 기본이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를 얘기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생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자연철학자들입니다. 자연철학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탈레스는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하면은 물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 일원론, 어떤 이런 논인고 하니까 이런 논을 얘기하면서 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인 거예요. 그 일원론적 자연철학, 이렇게. 혹은 이제 에베도클라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고 원소다, 원자다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원론적 자연철학자다, 이렇게 철학사에서는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철학자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자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간, 왜냐하면 자연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주관적 인간적인 입장이라는 거였죠.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 철학자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인간에서 주관적 정신에서 객관적 정신으로 보겠다는 거죠. 플라톤한테는 이데아가 중요하고, 그 이데아라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과 소크라테스의 정신철학, 이건 주관적 정신철학, 그 제자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객관적 정신철학자. 그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넘어오고 중세로 넘어오고 이렇게 철학사적인 것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철학을 하는 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이데거를 통해서 다시 철학에서 신화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에다가 존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재가 맞다.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것이 뭐냐고 묻는 장 본인이 인간이라면은,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존재를 밝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현존재, 즉
여기에 서 있는 인간 존재를 밝히면 존재 자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존재, 인간 존재가, 그러니까 현 존재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가, 양상을 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현 존재가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그것을 하나의 정서로서 나타난다든지, 혹은 어떤 이해로서 나타난다든지, 혹은 말로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현 존재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때 현 존재는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거가 뭐냐. 인간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불안. 그 다음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궁극적으로 이런 존재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하는 것이 하이데거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있어서 신화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이데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이고, 그 존재는 인간 존재이고, 그 인간 존재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래서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라는 양반들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 빈델반트나 니켈스 같은 사람들은 완전 저런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 극구 반대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니켈트나 빈델반트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비어 있었지만 이 야스퍼스 하이데거 강의실에는 꽉 찼습니다. 대세가 현대 철학으로 바뀐 거죠. 너무 내가 길게 시간을 또 빼앗았지만 정리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하이데거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 하이데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데거 가지고 출판상 받았습니다. 우리 하이데거 비판하는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하이데거는 바로 우리 인간 현존의 실존 방식을 피투성과 기투성, 이제 던져지는 것과 스스로를 또 던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머님 자궁속을 나오는 순간은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던져지는 거고, 던져져 나온 이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늘 불안 속에 방황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결단을 요구하죠. 기투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스스로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연해주신 우리 암과 이데아를 가지고 강연해주신 우리 김태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